다시 한번 이제 설명을 좀 드리면은 그 통례상 물론 이게 정해진 법도가 있는 건 아닙니다. 통례상으로는 그 만장일치 의견이 나올 경우에는 주문을 먼저 낭독하지 않고 일단 절차적 쟁점에 대한 해설 네. 그게 지나가야지 본안으로 가는 거니까요. 그다음에 이제 법률적 쟁점에 대한 해설이 뒤따르고 그다음에 그 파면 같은 경우에는 중대성 여부를 따지기 때문에 중대성 여부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주문을 읽는데 그 헌법재판 실무제요라는 책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 있냐 그 주문을 읽는 순간 그 문영배 헌재소장 대행이 시각을 체크합니다. 왜냐 파면의 효력이라는 것은 주문을 낭독하는 시분부터 바로 시작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11시 23분에 이런 주문을 만장일치로 파면을 선고한다 하면 그때부터 대통령은 완벽하게 네. 짐 싸서 떠나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런 상황인 거죠. 네. 그 사실은 제가 그 2016년 박근혜 국정농단 사태 때 그 5개월 동안 현장을 지키면서 취재했던 기자로서 제가 오늘 이 책 다시 가져왔어요. 아, 우리가 촛불이다. 네, 네. 제가 쓴 책인데 다시 한번 뭐 재판에 노리는 거 아니죠? 평생에 처음 책광고 한번 해봤습니다. 예. 아니 왜 이 책을 가져왔냐면 저도 그 8년 전 일이라서 까마득히 잊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때 어땠나. 근데 꼼꼼하게 취재를 잘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정미 대행이 11시가 딱 시작이 되니까 지금부터 2016 헌나 1. 그러니까 지금 사건 번호 낭독하고 그렇습니다. 헌나 1 대통령 박근혜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쭉 가요. 그러면 근데 지금 같으면 2024 헌나 8 대통령 그렇죠. 윤석열 네.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다라고 하겠죠. 그러면서 이제 첫 번째가 뭐였냐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직무집행에서 헌법과 법률을 위배했는지 저는 이거 다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뭐 언론 자유 그때는 이제 세월호 참사 그렇죠. 뭐 이런 게 네. 등등이 있었어요. 쟁점별로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제 블라블라 쭉 있다가 주문을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이렇게 했을 때 와 하고 이제 탄성이 터져 나오고 있던 그런 네. 기억이 나는 건데 저는 이제 이런 거예요. 피청구인의 위헌 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소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 행위로 보아야 하며 피청구인의 법 위배 행위가 헌법 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 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소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 것이다. 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윤석열의 그 탄핵 심판 사건과 관련해서 소위 얘기하는 애매할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네. 지금 어떤 이익이 더 큰 거냐 법익 형량을 계산했을 네. 때 지금 가장 큰 법익 형량에서 피해를 보고 있는 거는 국민이죠. 국민적 네. 이익이 굉장히 그 침해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본다 하더라도 네. 이번에는 반드시 8대 0 박근혜 때와 마찬가지로 네. 그때보다 훨씬 더 심각한 내란 사건이기 때문에 선고를 할 수밖에 없지 아니, 그리고 않을까라는 지금 생각이 농담 듭니다. 따먹기로 이제 도는 글인데 그 4월 4일 오전 11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라는 게 음이 똑같다 그래가지고 그 넉사자가 아니고 죽을 사자를 쓰고 그러니까 4월 4일 죽는다는 겁니다. 반드시 죽는다. 그 11일이라는 게 1십 20할 때 말고 1십이니까 그 1이 위로 올라가고 또 11일이니까 또 1이 아래로 가서 임금 왕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사에 왕자 써서 왕이 죽는 날이다. 뭐 이런 식의 지금 글들이 돌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 이제 우리 구독자들 시청자들은 어떤 의견을 가진 것인지 궁금해서 저희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1시간 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지금 5,170명이 참여를 해주셨는데요. 8대 0 만장일치 파면을 선택하신 분이 93%, 7대1 또는 6대2 다수 인용 파면이 5%, 5대3 기각 또는 각하 1%, 4대4 기각 또는 각하 1%입니다. 압도적인 여론은 그러니까 오전에 민심은, 오전에 제가 보기에는 국민의힘 쪽에서 만든 걸로 추정되는 밭글이 돌았는데 저도 봤어요. 열일합니다. 열일해 오늘. 진짜 너무 열심히 일하더라. 네. 근데 그거는 정말 희망을 담아가지고 각하 또는 기각을 주장하는데 전체적으로 그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들고요. 지금은 뭐 알 수는 없죠. 그렇지만 그렇죠. 네. 그 기일이 잡혔다는 것 4월 4일에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좀 사소한 팩트 같지만 중요하게 보이는 생중계를 한다. 그렇죠. 그죠? 네. 그래서 저는 이런 걸 볼 때 그러니까
이런 거 역사에 남는 거잖아요. 예, 역사에 남는 거고 만약에 여기서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하신 분이 국내에서 살 수 있을까요? 저는 못 살 거라고 봅니다. 이민 갈 결심하고 이 나라를 포기할 결심을 한다면 모르겠지만 네.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그러니까요. 하고요. 그러니까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4월 4일에 나올 이 결정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뿐만 아니라 아시아 민주주의의 어떤 표징이 될 것이고요. 아시아 민주주의의 표징이 되는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의 회복은 전 세계 민주주의의 어떤 교과서처럼 될 거예요. 저 나라는 대통령이 저렇게 잘못을 저질렀을 때 2시간 만에 비상계엄을 해제하고 물론 기나긴 공방은 있었지만 네. 끝끝내 탄핵을 통해서 헌정 질서를 새롭게 회복을 한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공화국의 질서는 네. 영원히 계속될 거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교과서인데 여기에서 엉뚱한 소리를 어떻게 할 수 그러니까요. 있겠어요. 네. 그런데 그 윤석열 피청구이 측에서 뭐 희망사항을 아직 갖고 있는 건지 궁금한 부분이 12.3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담은 87 체제를 넘어 새로운 대한민국이라는 책을 출간한다는 소식이 있는데 윤석열 본인도 참여할 뿐 아니고 여러 명 참여한다면 정한보 기자. 예, 아까 얼핏 보니까 뭐 저자가 11명이었나요? 네, 본인 12명입니다. 네. 그래서 아까 저 시작하기 전에 구교영 기자하고 얘기한 거는 이게 뭐 실제 꿈꾸고 있는 건지 뭐 막연한 희망사항인지 몰라도 이분들이 이제 결국은 뭐 가능성이 낮다고 보지만 복귀 시 윤 대통령 네. 입장에서 내가 복귀하면 이분들이 이제 저 내각에 다 아니 제가 한 명 한 명 들어가시는 짚어보겠습니다. 일단은 네. 김기현, 나경원, 윤상현 정치인조입니다. 이분들 같이 썼다고 하거든요. 김기현 이분은 뭐 저기 헌재 소장 정도? 헌재 소장 정도. 네. 임명 대통령 목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하든지 네. 하고 법무장관 쪽으로도 돌릴 수 있는데 그거는 뭐 심평 변호사 그분이 아마 하시면 네, 되지 신천 않을까 변호사도 싶고. 같이 참여하고 있기 예. 때문에. 네. 예. 그다음에 윤상현 의원은요. 윤상현 의원은 저 명태균 그때 인터뷰인지 녹취에서 나왔잖아요. 저 네. 외교부 장관. 외교부 장관 했기 때문에. 뭐 네. 본인 희망도 맞고 음. 그게 맞고. 그리고 문화계에서 복고일 작가 이름이 눈에 띄던데. 바로 문체부 장관 새로 시키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전한길 강사도 참여했습니다. 이분은 뭐 해야 됩니까? 거기는 교육부장이? 학원 강사니까 교육부 장관 저기 하시면 될 거고 아니면 뭐 독립기념관장? 아니 저는 근데 이 책의 이름이 87 체제를 넘어서 새로운 대한민국이라는 게 더 뜨악합니다. 자기가 돌아오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뜻인 것 같은데 자기가 망쳐놓은 대한민국을 새롭게 또 뭐 어떻게 만들어요? 이정주 기자 이해가 갑니까 안 갑니까 이게? 근데 이 문제를 저는 어떻게 인식했냐면 이게 심평 변호사 페이스북을 쭉 보잖아요. 네. 근데 이분이 이제 과거에 뭐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권 당시에 그때는 진보랑 좀 가까웠어요. 이렇게 이제 찰랑찰랑 건너오더니 이제 그곳까지 가셨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막 여러 사람 중에 이제 섞여 있는데 조정훈 네. 그리고 심평 이런 분들은 여기 입장에서는 저쪽 왼쪽에서 온 사람이에요. 거의 태평양 건넌 사람들입니다. 네, 그리고 뭐 벚거이 이런 사람들은 뭐 오른쪽에 있었죠. 네. 그러니까 양극화가 지금 합쳐진 이게 완전 엉망진창 진흙탕인데 저는 이 생각보다 책을 낸다는 거를 오늘 알았지만 뭐 그 정치인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 부분을 생각보다 좀 더 유념하게 봐야 된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뉴라이트처럼 세력화하겠다는 거예요. 아 혹시나 이제 그 인용이 되더라도 그렇죠. 화면이 되더라도 그렇죠. 그리고 생각을 해보면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저는 이렇게 봐요. 그분 평가하기로는 인용이 되니까 책을 내는 겁니다. 아 윤석열과 아이들을 아니 기각을 만들기 내는데 위해서. 무슨 책을 냅니까? 기각되면 책을 불태우지. 기각되면 그렇네. 네, 내가 쳐들어가서 분석행위 하는 거야 그냥. 근데 자기가 분석행위 당할 수 있을 거니까 이걸 지금 남겨서 마지막 잔당들 이끌고 세이브 코리아 극우파하고 지금 공성전을 한번 해보겠다는 거예요. 야. 네, 요 시그널로 받아들이는데 저는 그게 가장 정확하다 봐요. 네. 그리고 여기 이름 올린 사람들은 아마 그쪽 세력하고 이제 한 배를 타고 네. 아마 이제 조기 대선이 인용되면 바로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그때 얼마나 이 세력을 중심으로 영향력. 예. 책에 이제 돛담배를 타고 있으면 이쪽으로 모이게 돼 있어요. 여기가 지금 전 관계 할 거 없이 전방위적으로 사람 다 모여 있다 보니까 네. 급안 되는 사람도 몇 명 있어요. 근데 이제 일단 담아놓고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네. 저는 이제 사실 우리가 이렇게 이명박 정권 이후에 이명박 때 뉴라이트라는 게 처음 생겼고 당시에 많은 기자들이 이 생경한 사람들에 대해서 분석하는 그 기사 기획 보도도 굉장히 많이 하고 현직 기자들이 책도 내고 막 이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상당히 한국 사회에서는 비주류적 요소가 컸기 때문에 이렇게 주목받진 않았지만 아이 뭐 저런 사람들 이러면서 비난해. 그런데 그게 이제 일배로 그렇죠. 이렇게 네. 그 변모하다가 지금은 윤석열 시대를 겪으면서 일종의 괴물처럼 또아리를 틀고 대한민국 사회의 일정 부분의 포션을 차지하기 시작했다. 저는 이 사람들이 극우 정당을 만들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국민의힘은 정상적인 보수 정당으로 나아가려면 이 극우 세력과 결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예, 그렇게 하면 수도권에서는 이게 당장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는데 못해요. 선거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분화할 수밖에 없고 그 분화의 가능성을 이 사람들은 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진지를 구축하고 여기에서 새로운 극우 정당을 통해서 대한민국에서도 해볼 만한 굉장히 지저분한 행태로 할 겁니다. 예,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이 세력을 대한민국 사회가 어떻게 할 거냐에 네.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는 박근혜 국정농단 사태 때도 태극기 집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처럼 조직적이지 않았고, 맞아요. 네. 예, 그때는 좀 어설펐어요. 그리고 그때는 노인들이 많이 있었고, 뭐 2만 원 이런 알바비를 받고 나온 사람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우리 저 성조기와 태극기를 동시에 꽂고 취재하는 이정주 기자, 극우파 집회면 그룹파 네. 좌빨 기자의 극우 취재 네. 너무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가보면 어린 아이들 5살, 6살 꼬마아이 데리고 나오는 젊은 엄마들도 많고 유모차도 그렇습니다. 있고요. 네. 청년들도 많고 보시면 119 법원 폭동 때 대체로 젊은 청년들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직업도 어떻습니까? 전문직이에요. 전문직이에요. 치과 의사 이런 사람 자기 뭐 예약 잡았으니까 풀어달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만 이런 사람들이 실제 하는 겁니다. 한국 사회에. 그러면 이 사람들을 우리 사회가 어떻게 할 거냐. 예? 그러니까 유럽식으로 그냥 뭐 르펜 정당이 나오듯이 네? 그 독일의 극우 정당이 용인하고 갈 것이냐. 네. 알 것이냐 정리하고 갈 거냐. 저는 집단지성의 힘이 필요하다. 거기에서 네.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게 바로 언론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사회 언론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관점과 공동체를 훼손하는 이런 네. 이 극우적 망령에 대해서 용인하고 뭐뭐라며 뭐뭐라고 했다. 따옴표로 계속 다 보도해 줄 건지 이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거세하고 넘어갈 건지 저는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저희가 열띤 토론을 하는 사이에 뒤집힌 마우스님이 슈퍼챗 5만 원 보내주시면서 8대 0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런 문자 주셨습니다. 그 뒤집힌 마우스님 보니까 우리 자주 선배랑 오시네. 지난주에 네. 그 취재 편의점 할 때도 이제 슈퍼챗 네. 보내주셨잖아요. 맞아요. 정말로 맞아요. 이렇게 네. 여러 채널을 다니면서 아유, 응원해 너무 주시는 감사합니다. 너무 좋은 분이 아닐 수가 네.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이 얘기는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아니 그 한덕수 권한대행 있잖아요. 이분이 이제 마은혁 후보자를 불임명했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도 재탄핵 사유가 된다. 이거는 뭐 공의 동의하는 분들이 많은데 거기 한술 더 떠가지고 제일 야당의 대표가 보자고 전화하고 문자 보내는데도 쉽습니다. 익십. 그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저는 그러니까 마은혁 임명 안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민주당에서 당초 4월 1일 사실상 오늘 오전에 있던 국무회의까지 당신 임명해라. 네. 마지막 기회를 주겠다라고 한 건데 차일피일 피하면서 그것은 이제 이재명 대표뿐만 아니라 국회의장의 제안도 걷어찬 거기 때문에 나는 마은혁 임명하지 않겠어라는 우회적인 그 항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한덕수 총리는 내란 공범에 해당한다. 그리고 위헌을 저지르는 그렇죠. 예, 네. 그렇죠. 직권남용 직무유기죄가 성립될 수밖에 없는 사람인 것이고 그에 대해서는 수사도 필요한 거고 맞아요. 네. 예, 동시에 저는 탄핵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은 윤석열 탄핵이라는 선고에, 예, 네.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지만 이 상황이 끝나면 그 다음 단계로는 한덕수, 최상목 뭐 스스로 그만두게 할 것이 아니라 다 따박따박 책임을 물어야죠.